언어의 역사 데이비드 크리스털. 우리는 숨을 쉬듯 매일 자연스럽게 말과 글이라는 언어를 사용한다. 그런데 우리가 쓰는 언어는 어떻게 생겨나고 어떻게 변화하며 지금의 형태가 되었을까 하는 의문을 가져보았을 것이다. 이 책은 언어에 관한 거의 모든 궁금증을 살펴보는 책이다. 저자 크리스탈은 언어학자로 언어에 관계된 다양한 관점과 역사를 이야기한다. 인간은 생후 6개월에서 9개월 사이에 옹알이를 한다. 하지만 생후 9개월 무렵이 되면 우리는 처음으로 바와 같이 형태를 지닌 다시 말의 특정한 틀을 갖춘 연속된 소리를 들을 수 있다. 아기가 비로소 실제 단어와 유사하게 발음하기 시작하는 것이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 이 무렵부터 아기가 언어의 가장 중요한 두 가지 특징인 리듬과 억양을 배우기 때문이다. 생후 9개월 된 영국, 프랑스, 중국 아기가 내는 소리를 각각 녹음하여 뒤섞은 다음 사람들에게 아기의 출생지를 구별하게 하면 거의 틀리지 않는다. 영어를 배우는 아기는 영어식으로 발음하기 시작하고 프랑스어를 배우는 아기는 프랑스어식으로 발음하기 시작한다. 그리고 아기들은 생후 1년 전후의 음조를 사용하여 의미를 전달하기 시작한다. 그 후로 아기는 들리는 말을 듣고 어휘를 학습하게 된다. 책의 첫 장부터 신생아가 언어를 학습하는 단계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준다. 저자는 언어의 특성을 설명하며 영어로 예를 들지만 다른 언어들의 특이점들도 함께 살펴본다. 문법적인 특징도 언어마다 차이가 있음을 살펴보며 문법적인 차이가 존재함을 확인한다. 지구상에는 얼마나 많은 언어들이 존재할까? 저자는 약 6,000개라고 말한다. 모든 언어들이 다르듯 기원도 다른 것일까? 오랫동안 언어학자들은 이런 식으로 작은 언어 집단을 관찰하면서 언어를 연구해왔다. 그러다 1785년 당시 인도에서 재판관으로 근무하던 윌리엄 존스가 획기적인 이론을 제시하여 언어학계를 발칵 뒤집어 놓았다. 그는 전형적인 다중 언어 사용자로 40여 가지의 언어와 친숙했으며 그중 몇몇 언어는 유창하게 구사할 수 있었다. 하지만 그는 단순히 말을 배우는 정도에 머물지 않고 언어를 비교 연구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어느 순간 그들 언어 사이에 유사성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확신한 뒤 비록 수천 마일 이상 떨어져 사는 사람들에 의해 사용되긴 하지만 그중 상당수의 언어가 동일한 어족에 속할지도 모른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그는 특히 산스크리트어 센스크릴라 불리는 인도의 언어에 주목했다. 또한 그리스어와 라틴어는 물론 켈트어를 비롯한 다른 언어도 세심히 관찰하고 연구했다. 그러고는 최종적으로 단순히 우연의 산물로 치부해버리기엔 언어 간의 유사성이 너무나 크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말하자면 그는 지금은 존재하지 않는 하나의 조상, 언어로부터 그 모든 언어가 파생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한 것이었다. 그의 판단은 옳았다. 오늘날 인구어 혹은 인도유럽어라 불리는 언어가 바로 그가 추정한 조상 언어다. 그렇다면 인간이 말을 하게 된 것은 언제부터일까? 원숭이에서 인간으로 진화하는 저 긴 여정의 어느 단계에서 말이 시작되었을까? 기원전 10만 년부터 기원전 3만 년까지 유럽에서 살았던 인간을 닮은 존재들은 원시언어 형태의 언어를 사용했을 가능성이 높다. 많은 유골이 발견되고 이를 바탕으로 두개골의 형태를 본뜬 석고 모형이 만들어졌다. 그 결과 연구자들은 이들 유인원의 뇌가 현대인의 뇌와 비교할 때 그 크기에서 별다른 차이가 없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물론 살아있는 실제 뇌를 복원할 수는 없으므로 이와 관련된 논의를 더 진척시킬 수는 없다. 하지만 그것이 중요한 단서임에는 틀림없다. 그렇다면 이들의 발성기관은 어떠했을까? 유골은 오직 뼈의 형태로만 존재하기 때문에 이 문제에 관해서도 많은 정보를 기대하긴 힘들다. 유골을 통해 턱의 형태와 입과 목 주위의 골격은 추정할 수 있지만 혀와 후두를 구성하는 연부 조직은 오래전에 이미 사라져버린 상태다. 그럼에도 연구자들은 두개골과 목뼈의 형태를 현대인과 비교함으로써 그들이 인간의 말과 어느 정도 비슷한 소리를 만들어낼 수 있었다는 결론을 이끌어냈다. 물론 그 소리는 현대 언어에서처럼 다양하거나 조직화되지는 못했다. 하지만 그들이 원숭이보다 훨씬 더 많은 소리를 낼 수 있었다는 점만은 분명하다. 따라서 어쩌면 기원전 3만 년경부터 말이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다. 세계 전역에서 초기 형태의 문자가 하나둘씩 발견되면서 늦어도 기원전 8천년경에는 인류가 언어 능력을 갖추었다고 단언할 수 있게 되었다. 따라서 기원전 10만 년경 혹은 그보다 약간 더 이른 시점부터 말이 시작되었을 가능성이 있으며 기원전 8천년 이전부터 말이 시작된 것은 거의 틀림없는 사실이다. 말의 시작을 살펴본 후 글의 사용이 언제 시작되었는지 살펴본다. 인류가 최초로 글을 쓰기 시작한 시점을 결정하는 것은 아주 까다로운 문제다. 왜냐하면 고대인이 남긴 표시들이 단순한 그림인지 아니면 문자 체계의 일부분인지를 밝히는 작업이 이 문제와 직결되기 때문이다.
동굴 벽에 남아있는 들소의 형상은 분명 그림이지 글은 아니다. 그림을 대신하여 사용되기 시작하고 특정한 크기와 형태를 갖추고 물체의 표면에 일정한 방향을 가진 선으로 나타날 때에야 비로소 그 흔적들이 문자처럼 보이게 된다. 들소 3마리를 사냥한 후 거주하는 동굴 벽면에 그것을 죽은 3마리의 동물로 그려 넣는다면 나는 화가다. 하지만 3마리를 사냥한 후 그들을 대신할 기호를 만들려고 동굴 벽면에 1이라고 표시하는 순간부터 나는 기록자가 된다. 기원전 3만년경의 이와 유사한 체계를 보여주는 기호가 등장했다. 그 무렵부터 사람들은 나무 막대나 뼈에 부호를 새겨 사물의 개수를 표시하기 시작했다. 다음 단계는 점토를 이용해 사물 혹은 대상의 종류를 구분하는 것으로 기원전 9000년경부터 시작되었다. 작은 점토 덩어리로 공, 원뿔, 직사각형 등 다양한 형태가 만들어졌다. 이것은 각각 사물을 상징하거나 대신했기 때문에 클레이 토큰이라 불린다. 공 하나는 양 1마리를 대신해서 공 5개가 5마리의 양을 의미했는지도 모른다. 마찬가지로 원뿔 하나는 암소 1마리를 대신해서 원뿔 3개가 3마리의 암소를 의미했는지도 모른다. 결코 터무니없는 추측이 아니다. 이 시기에 인류가 처음 농사를 짓기 시작했으므로 어떤 식으로든 소유한 가축의 수나 거둬들인 곡물의 양을 기록으로 남기는 것이 중요했을 터이기 때문이다. 기원전 3400년경 필경사들이 점토판에 부호를 새겨 넣는 새로운 방식의 글쓰기 체계가 개발되기 시작했다. 그로부터 약 1000년 후에는 이처럼 긁어 새긴 개별 부호가 갈대로 쓴 쐐기 모양의 작은 부호의 집합체로 바뀌었다. 이 체계는 서령문자라 불리는데 이 명칭은 영어의 쐐기에 해당하는 라틴어 쿠네우스에 그 뿌리를 두고 있다. 최초의 서령문자는 오늘날 이라크의 유프라테스 강변에 위치했던 고대 도시 우르크의 유적지에서 발견되었다. 그것은 각종 일상 용구는 물론 숫자, 생산물, 신체의 특정 부분 등을 나타내는 800여 개의 기호로 이루어져 있었다. 말과 글의 발전을 살펴보고 사멸해가는 언어들과 방언에 대해서도 살펴본다. 언어에 관련된 거의 모든 부분들을 살펴보는 책이다. 총 40개의 챕터에는 이렇게 언어의 거의 모든 부분을 다루고 있다. 언어학에 관심이 있는 분이라면 읽어보면 대단히 흥미로울 책이다.